정치적 선언이라고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못하고 총선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은 남북의 그 대화와 협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도대체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도 다루고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정책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김병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최지은 대변인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지은 대변인님 연결되어 있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누면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네, 제가 지금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아하. 나올 때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원래 세 분이 나오시죠. 김동연 캠프 전략기획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출연 예정이셨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계속 열리는 바람에 못 나오시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 나가고 있으니까요. 직접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댓글로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 현안 이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대장동 이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란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나온 그 양측의 이 손가락을 겨누고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었고요. 그런 거 말고 두 분이 생각하시는 솔직한 어떤 느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병민 대변인님 어떻게 이 사건 보고 계세요? 오늘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네. 좀 늦긴 많이 늦었습니다. 이 일이 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네. 이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예.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출국 금지 조치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문재인 정부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어떻게 형성될지를 보여줄 텐데 아하. 국민이 바라보는 건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모여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 것 아니냐. 이 수사를 통해서 성역 없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야 되는데 네. 시간 끌다가 침대 축구하듯이 아하. 문제가 입증되지 않기 시작하면 네. 국민들의 목소리는 훨씬 커질 겁니다. 그러겠죠.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등에 대한 아하. 목소리가 커질 텐데요. 네.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신속하게 나선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민께 어떤 노력을 보여줄 것인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 내용 예의주시할 거라고 봅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신속 수사에 굉장히 찬성하고요. 네. 다만 지금 저희가 이것을 파도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사실이나 네. 또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뇌물 성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속한 수사가 정말 권력이란 이런 성역에 전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좀 공정하게 적용이 되고 이 우리 소위 국민의힘 게이트, 국힘 게이트를 좀 감추지 말고 잘 공정하게 좀 가려내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전에 이 말씀 주셨던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 윤기준 교수의 자택을 매입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뇌물 성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 이 문제 얘기했던 그 유튜브 채널을 고발하셨죠?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두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있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등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악의적인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게 많은 유권자들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이 이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그리고 진행됐던 거래에 대해서 당시 김만배 씨의 누나인지 여부도 알지 못했고 어떠한 문제도 없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 뇌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님 네. 혹시 네. 반론 있으세요?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사 친인척이 네. 그 당시에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자택을 살 가능성은 거의 로또 당첨 확률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우연이라고 보이는 것은 조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네.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사 두 분 다 진실 명명백백하게 빨리 밝혀야 된다라는 같은 의견 주셨다는 걸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캠프에서 계속 이제 공격이 진행되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검찰총장 재직 시에 대검에서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에 대응하는 문건을 만들었다.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잖아요. 예.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내용들 없이 간혹 가다가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당시 대검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검찰 조직의 신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을 만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 그리고 대응 언론에서 이 말씀하는 내용들이 거죠? 네. 진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도에 대한 내용들로 대응을 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관련된 수사에 진행되는 내용을 뭔가 긴밀하게 가져오거나 모르고 있었던 상황들을 검찰 조직을 활용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심각한 문제겠지만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당시 변호인단 등이 가지고 있었던 충분한 문건이나 조사 과정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네. 지금 나오게 되는 건 일부 언론의 보도일 뿐 추가적으로 더 이상 파생되지 않는 상황들을 충분히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지은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장모 아무리 당시에 검찰총장이시더라도 장모의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본인이 고용한 변호사라든지 로펌이라든지 그곳에서 문건을 작성하는 건 말이 되지만 네.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거는 검찰 조직을 본인의 사유 조직처럼 사용한 것이죠. 공권력 남용이고 네. 검찰 조직에 사유하면서 검찰 조직을 로펌화 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 조직을 로펌화 시켰다. 혹시 김병민 대변인님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련된 내용에서 검찰이 관련된 사건을 봐주기에 나섰다 등이 된다면 이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개인을 넘어서 검찰 조직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실제 검찰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대응에 대해서 나섰던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관련돼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추미애 장관과 비롯된 추윤 갈등 등으로 징계, 윤 총장 잘라내기 등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법원의 판단 결과 무엇 하나 문제되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공개되지 말아야 될 징계 의결서가 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을 당시 일부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것저것 가짜뉴스들이 섞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들 분명히 진실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다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짚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정책 토론 해보겠습니다. 네,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여의도 정책 발굴단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죠.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를 조건으로 종전 선언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등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지은 대변인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종합적으로 이 상황을 다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 때 이제 종전 선언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북한도 그렇고 또 주변국들이 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뭐 미국이나 뭐 중국도 어느 정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 선언 관련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인 동시에 예. 한국과 북한 양측이 동일한 잣대를 서로 조명해야 된다. 공정성 이런 것들을 말을 했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미사일을 좀 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요. 예. 그리고 또 막상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북한이 이미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훈련 과정 중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최대한 신중하기는 해야 하지만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 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2007년의 기시감이 조금 강하게 듭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였죠. 음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임기 거의 마지막 말 그리고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의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실효성 있게 이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아하. 결국 정권이 바뀌게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총의와 합의를 모으지 못했던 정상회담의 결과는 이어지지 못했죠.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들도 상당하고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주자로 볼 수 있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종전 선언과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북 회담 등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 행위에 북한도 같이 손잡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듭니다. 어허.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이 결국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네. 국익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지은 대변인님. 네. 예, 지금 김병민 대변인 말씀은 지금 종전선언 제안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답말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대통령 선거용이다. 이런 이제 시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신데 이재명 후보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이을지도 불분명하다. 이런 두 가지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못하고 총선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은 남북의 대화와 협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도대체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제가 있는 제도에서 지금 한 대통령 앞으로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재명 캠프의 경우에는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다 계승하고 발전해 오는 것이고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 그대로 노선이 이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고 또 한미 문제 같은 한미의 동맹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같이 발표하신 그 정상회담을 우리가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외교의 모든 정책들을 계승하지만 더 보완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우리 캠프의 입장이고 관련해서는 지금 수차례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도 냈고 또 통일 관련된 분야의 정책도 냈고 여러 차례 지금 이런 정책을 내고 있고 그것을 보시면은 실제로 그 민주당의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아실 거고요. 이런 도대체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문제라면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에 그것이 꼭 유리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북한과 한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지는 너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근거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도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건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 아실 거라 봅니다. 얼마 전에 남북 연락사무소 수백억이 들어간 우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이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던 장면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됐죠. 북은 이로부터 어떠한 사과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보이거나 국제사회에서 더 한 단계 나아진 모습을 보이거나 서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피격 사건에 대한 분명한 사과 조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의지, 이런 내용들이 수반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진전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남북 간의 관계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메시지가 정부를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묻는 건 매우 합리적인 추정이고 의심이라고 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최지은 대변인님,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전혀 남북 대화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의미의 근거다라는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더 크게 봤을 때요. 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이제 취임하셨을 때 그때 이제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비난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온갖 비난을 일삼고 했을 때 네. 당시 이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네.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위험하다, 거기 음. 전쟁 날 것 같다, 여행도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긴장 국면을 평화로 바꾼 것이 그 당시 하노이와 네. 우리 북미회담과 남북회담의 성과죠. 음흠. 그런 성과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결과를 원하는데 네.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 네. 그것을 가는 과정에서 대화는 계속 필요한 것이죠. 계속 북미 대화하고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너무 적대적으로 하면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음흠.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런 어느 정도 대화를 한 다음에는 한미 공동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지원할 정도로 어느 정도 협력을 했지만은 다시 네. 이게 진전이 없었던 것이 더 문제고 음흠. 이것을 계속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정부에서도 네. 그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연관된 문제인데요. 종전선언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 1953년에 우리가 휴전협정을 했어요. 지금 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은 전쟁의 휴전, 중단하고 있고 쉬고 있는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68년간 휴전이라는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빨리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대변인님? 네, 앞서 얘기했던 것이랑 맥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를 꿈꾸지 않는 국민들 없으실 겁니다. 아하, 예.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전제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열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대전제, 대명제가 있는 것이겠죠. 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강국의 지위로 현재 한반도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에 종전선언을 정치적 의미로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유엔사에 대한 해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문제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네. 대한민국 국익에는 하등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해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기본적인 전제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네. 하지만 현재까지의 남북 관계에서 수차례 약속을 어겼던 북한의 행동을 본 지점에서는 우리가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했던 이 종전선언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넘어야 될 고비가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님, 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일단 비핵화에 대한 그런 어떤 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으로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종전선언이냐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그 시작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비핵화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가면서 네.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좋은 물꼬를 틔워줄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루빨리 하는 것이 맞고 또 사실 비핵화는 우리 당도 그렇고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비핵화도 해야 되고 당연히 주한미군을 갑자기 한반도에서 철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캠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캠프에서는 스냅백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비핵화 상황을 진전되면 또 우리가 대북 제재와 같이 연결을 해서 조금씩 앞서 나가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 윤석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 전략핵을 배치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야말로 한반도를 지금 비핵화를 하자는데 오히려 핵을 더 넣자는 얘기고 또 동시에 이것이 그렇게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미국에서 주한미군과 같이 있는 전술핵과 전략핵 같은 경우에는
이 핵을 발사할 권한이 미국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최재현 대변인님 네. 잠깐만요. 김병민 대변인님이 긴급하게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잠깐만 듣고 계속하시죠. 예. 어제 우리 MBC에서 진행했던 우리 100분 토론을 지켜보셨으면 그런 말씀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등과 타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이 핵공유 전술핵 배치에 대한 충분한 토론 과정들이 진행됐던 모습들을 봤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부 후보의 주장들과 정책 공약이 있지만 윤석열 캠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그러면, 캠프의 명확한 입장 네, 그거를 좀 다시 저희가 정리 말씀해 한번 주실래요? 말씀드리면요. 예. 어제 토론에서 충분히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핵공유와 전술핵 배치하자, 재배치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일견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자강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캠프의 입장은요? 여기서 문제와 우려를 제기하는 건 네. 그렇게 하는 순간 핵공유와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에 대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는 것이고 네.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오히려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결국 북한이 원하고 있는 핵 보유국 지위를 가져가기 위한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주장들이 있고 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저께 심각한 토론들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전술핵 네. 배치 반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의 일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 부분 들으셨죠, 최지현 대변인님? 네, 이게 국민의힘의 일부 후보의 입장이고 윤석열 캠프 후보의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인정을 하고요. 네. 다만 이 비핵화에 대해서 예. 이제 윤석열 후보도 이 전술핵이 아니고 비핵화를 가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 캠프의 입장에 같고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은 그 비핵화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음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무슨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 그냥 비핵화 하자라고 네.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종전 선언도 하고 네. 북미 간에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예. 그러면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향한 입구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럼 윤석열 캠프에서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비핵화로 나아가는지 입장이 네. 무엇입니까? 일단은 유엔의 대북 제재 언급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북한이 숱한 약속을 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건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에 평양 선언을 통해서 충분히 지켜보셨을 겁니다. 또 그 당시 9월 달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얘기했던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여러 무력 도발을 통해서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했고요.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굳건한 신뢰가 확보돼야 되고 이건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문제, 국제사회의 공통된 문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원칙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합리적인 대화, 진전을 끌어내기 위한 공통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북한의 입장에 맞춰서 무조건 북한과 함께하자는 주장 혹은 더 나아가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두 가지 주장이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윤석열 캠프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 해왔던 노력의 현실적인 바탕에 조금 더 발을 내딛고 네. 북한을 비핵화에게로 끌어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노력 여기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유엔 국제사회 미국과 함께 해나가자. 양 캠프가 비핵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접근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자, 이제 조금 그 현실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산가족 우리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고요. 이분들께서는 언제 다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네. 계시는데 2018년이 마지막이었고 중단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윤석열 캠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도적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 인도적 문제의 이산가족 상봉, 특히 이제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제를 항상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시켰던 게 북한의 모습이죠. 지금은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큼은 정치적인 문제와 별도로 떼어내서 네.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 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지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상봉은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 화상 상봉을 통한 여러 기술적인 노력 진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네. 이를 위해서
위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북한에 대한 그럼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로 정치와 떼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도 여러 가지로 갈래가 나눠서 볼 수 있을 건데요. 네. 이 인도적 지원 중에 특히 일부 코로나 시대의 백신에 관한 문제도 초창기에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의 메시지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백신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백신 문제를 거론하면서 논란을 증폭시킨 바가 있죠. 네. 인도적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과 네. 이것을 오히려 북한과의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상태에서 더 과한 지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우리 국내 국민들 간의 사회적 총의를 모으는 일이어서 네. 이를 위한 노력들도 함께 진행돼 나가면서 인도적 지원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지은 대변인님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찬성하고요. 네.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별도로 이것은 우리가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오히려 한 가지 이제 지금 우리 김병민 대변인님 말씀 듣다가 네. 윤석열 캠프에서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미국도 종전 선언을 찬성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종전 선언을 반대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마치 종전 선언은 안 되면서 국제사회와 대화를 통해서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하고 이걸 풀어가자라는 것은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한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에 정도 되는 경제 선도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 한미 동맹은 군사, 안보, 미국에서 생각하는 이제 한국의 안보는 북한의 미사일 그랬지만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다라는 얘기를 했고,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반도체와 같은 주력 산업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협상의 레버리지가 많다. 네, 일단 인도적 지원까지 말씀 듣고요. 저희 시간이 다 네. 돼서 외교안보 정책 다음에 한 번 더 토론을 하기로 하죠. 네, 좋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의도 정책 발굴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대변인 김병민 교수, 이재명 캠프 최지은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